네, 오늘은 이승만 정부 6.25 전쟁 부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45년에서 48년까지 3년간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3년 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해야만 했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어. 하나는 친일파 청산, 또 하나는 농지개혁.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냈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청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은 오늘 그게 왜 안 됐는지 한번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지개혁의 모습, 그리고 6.25 전쟁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5년부터 선생님이 친일파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친일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을 맞이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에겐 기쁨이겠지. 근데 이 친일파한테는 두려움입니다. 왜? 길 가다가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고 피가 나요. 그래서 너 나한테 돌 왜 던졌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한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친일을 각해서 우리 아버지 죽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일파는 해방이 되자마자 전전긍긍하며 내가 어떡하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재판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일본으로 간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했어. 근데 지금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 전에 내가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에서 나를 도와줬다라고 해서 누가 환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친일파가 살아날 길이 하나 생겼어. 우리나라가 해방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이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뭐 건강한 정부를 만들어준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준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팽창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아시아에서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굴 민족 지도자를 시킬까 이렇게 딱 리스트를 봤더니 다 탈락이야. 다 사회주의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랑 섞여 있지 않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 친일파가 처음에 생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일파가 생존을 넘어서 그 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 권력과 이런 것처럼 또 잘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노리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라는 게 결정됐어. 우리나라 도와주겠대. 근데 이 친일파 놈들이 이거를 왜곡 보도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를 빌미로 또 다른 식민지를 하려는 것이다. 맞다. 나 친일행각했다. 근데 이것만큼은 반탁운동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목숨 걸고 막아보겠다. 소련의 침략 내 목숨 던져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일파가 순식간에 애국자로 변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3년이 지났어요. 자, 이승만 정부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려면은 사실 뭐 어떤 자신의 정책, 정의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하려면 일단 뭐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돈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돈 어디서 나? 없잖아. 근데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친일파 세력들이 부자잖아.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 안에는 친일파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친일파 청산을 하라는 미션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반민족행위, 친일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친일파인 사람들 조사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반민법이라는 걸 제정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투서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반민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실 흐지부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찰들의 습격, 이건 무슨 뜻이냐? 친일파 중에서는 형사과장, 어디 경찰서 서장, 이렇게 경찰 고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 경찰 부하들이 우리 서장님이 불려가고 형사과장님이 불려가니까
이 반민특위 사무실 와서 행패를 부린다. 야 누가 우리 사장님 잡아가래? 너가 뭔데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행패 부리고 사무실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친일파 놈들이 언론 플레이 잘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언론 플레이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 여러분 프락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숙사 같은 룸메이트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왜? 밤마다 기숙사에서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어. 그리고 우리는 하고 싶은 탭도 하고 전화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호흡도 척척 잘 맞아. 사감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 한 명은 모든 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너 나와! 선생님 샤워 중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창밖으로 모든 걸 던져요. 그리고 한 명은 자는 척하면서 선생님 나가주세요. 막 이런 거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사감 선생님이 의심을 합니다. 이 방에 무언가가 있는데 한 번도 잡히지 않다니.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기숙사에 이 면학이 끝나고 들어갔는데 어이 박영국 일로 와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국의 가방을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자, 치킨, 담배 나오고 막 탭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박영국 넌 퇴소야. 3주간.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은 서산이에요. 통학을 할 수가 없어요. 좋다. 그렇다면 너가 오늘부터 나의 뿌락지다. 뭐냐면은 너희 방에서 일어나는 일, 너희 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은밀하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숙사 방에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야 너 상원 선생님도 안 걸렸어? 택배 왔다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라면을 꺼냅니다. 야 오늘 물 누가 갖다 올까? 내가 갖다 올게. 텀블러를 들고 정수기로 가죠. 정수기로 가서 뜨거운 물을 받는 척 하면서 CCTV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텀블러에서 물을 떠, 야 누가 또 먼저 따를 건데, 오늘은 너희들이 먼저 따라. 와 개착해 이러면서 이제 라면에 물을 따라줬어요. 근데 갑자기 상 선생님 들어오면서 라면! 막 이렇게 너 누구야 발전! 막 이렇게 됩니다. 새벽 2시 모든 아이들이 패밀방에 모여서 야 대짜증나 막 이러고 막 탭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께 개인 패밀을 보냅니다. 603호, 604호 핸드폰 4대, 하나는 침대 및 하나는 창가와 책상 사이, 하나는 책상 및 하나는 화장실 환풍기 위. 이렇게 다 보고를 하죠. 귀신같이 찾아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이제 뿌락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친일파 놈들이 언론을 조장하는 거야. 그래서 야 반민특위에 잡혀있는 사람이 누군데? 뭐 김객동, 홍길동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사람도 뭐 했던 사람인데 이 반탁운동 주도하고 반탁운동 열심히 했던 애국자들 아니야. 이 반민특위 이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 봤더니 한 3명은 젊은 시절 소련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한 2명은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이랑 친한 사람이고 야 이거 완전히 빨갱이들 집단이구만. 얘네들 친일파 잡는 게 아니라 반탁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그리고 사회주의 퍼뜨리려고 하는 놈들이구나. 이놈들 소련이 보낸 국회 뿌락지들이구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반민특위 해체하라, 해산하라 막 이런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민법이 공소시효가 축소돼. 여러분 공소시효가 뭔지 알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우리나라는 예전에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있었어. 18년. 그래서 18년이 지나면 살인을 했어도 무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공소시효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도 잡히고 그랬죠. 근데 이 공소시효 축소했다는 건 이런 의미야. 친일행각에 대한. 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투서를 보내서 이 반민특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피고 제목을 말해보세요. 네, 저는 1919년 4월부터 1925년 6월까지 서대문 형무소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제 죄를 반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징역 15년 땅땅땅. 제목 말해보시오. 예, 저는 토지조사 사업 때 농민들의 토지를 얼마만큼 뺏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벌금 5억 땅땅땅. 맞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친일행각에 대한 공소시효가 뭐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버렸어. 그럼 내가 죄를 진 게 1920년이야? 30년? 40년. 이거 49년에 하거든? 40년. 30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나는 징역 18년을 받았는데 그냥 걸어서 재판장을 나옵니다. 난 벌금 5억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아요. 친일파 그 후손들이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징역 받았잖아. 우리 할아버지 벌금 냈잖아. 왜 이제 와서 또 재산을 환수하라 그래? 우리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정말 제대로 낸 거 맞아? 실형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에 뺏겼던 토지, 농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모야.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준은 이거야.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 해당. 3정보라고 하면 1정보에 5,000평이에요. 3정보면 15,000평이야. 15,000평이면 트라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학교 정도야. 그러니까 이 이상의 땅이 있으면 친일파지. 친일행각한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땅은 국가가 몰수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자유주의야. 그냥 북한처럼 무상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하겠대요. 그리고 땅 없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겠대. 근데 국가에 재정이 없으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걸 발행해. 어음 같은 거예요. 그걸 발행해서 지주한테 주고 자영농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땅값에 대해서 5년 분할 나눠서 할부로 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식민지 지주제가 철폐됐어. 왜? 정말 1인당 10정보, 100정보 이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의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지주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부려봅시다. 선생님,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뭐 지주가 무슨 손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 때문에 지금 조금 말 많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 값 안정시킨다고 35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35억에 산대. 그런 다음에 국민들한테 5년 할부로 1년에 7억씩 내게끔 하면서 팔아준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은 윤지가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58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가져간대요. 팔고 싶을까 팔기 싫을까? 저는 어디 살아요? 너 집 따로 하나 있어. 그 58억은 그냥 또 다른 재산이야. 팔 거야? 58억에? 아니요. 안 팔겠지. 왜 안 팔아요? 더 비싸질 텐데. 그렇지. 집값이 더 오르니까. 그만한 가치가 더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3정보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안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한테. 그렇지. 이 소유권을 분배해버리면 되지. 내가 10정보가 있어. 2정보, 2정보, 3정보, 3정보 나눠 가지면 되죠. 30정보가 있어. 4분의 8촌까지 다 모아서 나눠주면 되지. 또 두 번째 꼼수. 이게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이야. 그러다 보니까 논과 밭만 해당됩니다. 올해 이거 한대? 정보 얻었어요? 올해 농사 안 짓습니다. 너 농지 10정보 있던데? 그거 황무지예요. 산이에요. 논밭 아니에요. 이렇게 안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두 가지 과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이렇게 아쉽게 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0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 민족 비극의 상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45년에 들어왔던 미군이 49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선언을 하면서 애치슨 라인을 그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빨간색 라인을 그으면서 냉전시대잖아. 사회주의랑 전쟁을 했을 때 딱 미국은 여기까지만 개입하겠다. 방어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여기 이상만 안 넘어오면 우리는 특별히 뭐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도 이제 공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찾아가서 나 사회주의 혁명하겠다. 지원해달라. 무기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이 시작됐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은 처음에는 가벼운 내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전쟁이 크니까 결국에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메가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50년 9월 14일에서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죠.
그러면서 9월 28일 서울을 재수복하고 10월 1일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자, 북으로 진격을 해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다 통일이 되는 듯 했어요. 근데 뒤늦게 중국 공산당 군대, 중공군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중공군이 참전할 때 펼쳤었던 전술이 뭐래? 인해 전술. 그죠? 인해 전술. 사람이 바닷물같이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걔네는 사람보다 무기가 더 적은 거야. 그래서 3인 1조, 4인 1조로 총 한 자루씩만 줍니다. 그럼 2명, 3명은 뭐 하고 나니까 나팔 불고 꽹가리 치는 거야. 빡 부으면서 겁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트라우먼 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 발로 툭 차면서 야 10,000원 내놔 봐. 이러면 뭐야 이 새끼야 꺼져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꺼져 이러면서 걔가 놀이터 가서 내 친구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팔 불면서 나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무섭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51년 1월 4일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이 휴전선 인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요. 너무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물적피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건 미국과 소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 너희 그만 싸워 화해. 근데 반대하는 사람 각각의 나라의 수장이었던 김일성과 이승만. 왜? 국민이 얼마나 죽건 건물이 얼마나 파괴되건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건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저 정부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통일된 하나의 정부에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년간 이렇게 수많은 피해가 입으면서 결국 이 휴전선 근처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그런 곳이 있죠.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그 산은 얼마나 포탄이 많이 쏟아졌으면 산 높이가 10m 정도 낮아졌대. 산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수많은 유골이 아직도 그 안에 있죠. 아무튼 2년간의 그런 끊임없는 전쟁 끝에 결국에 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하게 되고 이 조건은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 합동 작전을 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작전권은 미국이 많이 갖고 있죠. 또한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너무 많이 남는 거를 3가지를 공짜로 줬어. 근데 그 3가지가 하얀색이라서 300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밀가루, 설탕, 그리고 면직물. 요 3가지를 우리나라에 원조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수립돼서 과제 2가지를 어떻게 해가는지 보고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독재하는 과정. 독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서 개헌하고 바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